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치마폭에 용 5마리. 해풍군 정효주는 나이가 43살이었는데도 아주 가난해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3번이나 아내를 여의었는데 딸 셋만 두었을 뿐 아들이 한 명도 없었지요. 영양유의 증손으로서 본가 조상들을 받들 뿐만 아니라 노릉과 현덕 왕후 권씨, 노릉 왕후 송씨 등 신주 3위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재수조차 장만할 수 없었지요. 집에 있으면 근심 가득 마음이 어지러워 매일 이웃에 사는 병마절도사 이진경의 집으로 가서 노름으로 소일했습니다. 이진경은 판서 이준만의 손자인데 그때 당 화관 무관으로서 날마다 해풍과 같이 노름을 한 것입니다. 하루는 해풍이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간절히 할 말이 있는데 자네가 고지 들어주겠나? 자네와 내가 이리도 지난데 따르기 어려운 정이 어디 있겠는가? 얼른 말해보게나. 해풍이 한참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여러 때 제사를 지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존의 신의도 받들어야 한다네. 그런데 내가 호라비로 사는 데다 아들도 없으니 틀림없이 제사가 끊길 것이네. 이 어찌 기막힌 일이 아니겠는가? 자네가 아니라면 내가 어찌 입을 열 수 있겠는가? 부디 내 사정을 불쌍히 여겨 나를 자네의 사위로 삼아줄 수 없겠는가? 이진경은 얼굴을 붉히고 화를 냈습니다. 자네, 진담인가? 농담인가? 내 딸은 올해 15살인데 어찌 50이 다 된 자네가 짝으로 삼는단 말인가? 자네 말은 망언이네, 망언! 다시는 이같이 몰직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말게. 해풍은 부끄러운 얼굴빛을 띠고 멋쩍게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지요. 10여일이 지난 밤 이진경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마당에 떠들썩 가더니 먼 곳으로부터 경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필이란 임금이 거동할 때 경호하기 위해 통행을 금하는 일을 말합니다. 관복 입은 사람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대가가 그대 집에 행차했으니 즉시 나와 맞이하라. 이진경이 허둥지둥 섬도를 내려와 마당에 엎드렸지요. 조금 있다가 나이 어린 왕이 면류관을 쓰고 대청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진경에게 앞으로 다가오라 하고 교시를 내렸지요. 정아무개가 그대 딸과 혼인하려 하는데 그대 뜻은 어떠한가? 이진경이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려 절하고는 대답했습니다. 임금님께서 가르침을 내리시는데 어찌 감히 거역할 수 있겠나이까? 다만 소신의 딸 아이가 아직 15살도 안 되었는데 정아무개는 30살이나 많으니 어떻게 배필이 될 수 있겠나이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비교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느니라. 반드시 성혼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는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황당해하다 깨어난 이진경은 즉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아내 역시 촛불을 밝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들어오세요? 이진경이 꿈속 일을 이야기해 주니 아내가 말했지요. 제 꿈도 그랬는데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요.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닐 테니 앞으로 어쩌면 좋겠소. 꿈은 허황한 일이니 어찌 믿을 것이라 하겠어요. 10여일이 지나서 이진경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임금이 또 수레를 타고 찾아왔는데 안색이 좋지 않은 듯 했지요. 전에 하교한 것을 그대는 왜 아직도 받들어 행하지 않는가? 이진경이 황급히 몸을 굽혀 사죄하며 말했습니다. 삼가 마땅히 잘 헤아려 행하겠나이다. 이진경이 잠에서 깨어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꿈이 또 이와 같으니 이는 필시 하늘의 뜻인가 보. 하늘의 뜻을 어기면 큰 재앙이 내릴까 두렵소. 앞으로 어쩌면 좋겠소. 꿈이 그렇더라도 그건 아닐 될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딸 자식을 가난배기의 네 번째 아내로 만든단 말입니까? 하늘이 정하든 사람이 정하든 죽어도 따를 수 없습니다. 이진경은 그 뒤로 몹시 걱정스럽고 두려워 잠자고 먹는 일이 편치 않았습니다. 10여일이 흐르고 또 꿈에 임금이 수레를 타고 나타났지요. 지난번 그대에게 하교한 것은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사람은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니 내게 해는 끼치지 않고 이로움만 줄 사람이다. 내가 누차 하교했음에도 끝내 거역했으니 이게 무슨 도리인가? 앞으로 큰 화를 내리겠노라. 이진경이 두렵고 무서워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리며 대답했지요. 삼가 선교를 받들겠나이다. 임금이 또 교시했습니다. 이는 내 탓이 아니다. 전적으로 내 처가 완고하여 내 명을 받들지 않는 터이니 당장 그 죄를 다스리겠노라. 그러고는 처를 잡아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삽시간에 형구를 크게 늘어놓고 아내를 잡아왔지요. 임금이 죄를 따졌습니다. 너의 가장은 내 명령을 따르려 했는데 너 혼자 어렵다며 명을 받들지 않으니 이게 무슨 도리냐? 그리고 형벌을 집행하라 명하고 4-5대 매질을 했습니다. 이진경의 아내는 두렵고 무서워서 애걸했지요. 어찌 감히 명을 어기겠습니까?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나이다. 마침내 벌주기를 멈추고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진경은 놀라서 깨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꿈속 일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무릎을 어루만지며 앉아있는 것을 보니 무릎에 매맞는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부부가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으며 서로 의논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해풍에게 요즘 왜 놀러오지 않냐며 초대의 뜻을 전하니 해풍이 곧 찾아왔지요. 이진경이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자네, 지난번 그 일 때문에 나를 외면하느라 오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1000번 생각하고 10,000번 헤아려 봐도 내가 아니면 이 세상에 자네의 공공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네. 비록 내 딸의 평생을 그르친다 하더라도 결단코 자네 집으로 시집을 보내기로 했지. 내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어찌 다른 의논이 필요하겠는가. 사주단자는 서로 요청할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쓰는 게 좋겠어. 그리고 대나무 조가 한 폭을 주며 사주단자를 쓰게 했습니다. 이어 앉은 자리에서 달력을 뒤적여 좋은 날을 고르고 서로 굳게 약속을 하고서 사주단자를 보냈지요. 다음 날 아침 딸이 일어나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꿈이 참 이상했어요.
아버지 노름 친구 정생이 갑자기 용으로 변해 저에게 너는 내 아들을 받으라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치마폭을 벌려서 새끼용 5마리를 받았는데 그것들이 치마폭에서 꾸물꾸물했지요. 주고받을 때 새끼용 1마리를 땅에 떨어뜨렸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참 이상도 하지요. 부모가 이야기를 듣고는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이진경의 딸은 정씨 가문으로 시집가 해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도 5을 낳았지요. 모두 장성해 차례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1남과 2남은 판서에 이르렀고 3남은 대사관, 4남과 5남은 옥당벼슬을 했습니다. 맞손자도 해풍이 살아있을 때 급제했고 그 사이들 또한 급제했습니다. 해풍은 아들 5이 모두 등과했기에 품계가 한 단계 올라가 아경이 되었습니다. 90여 세까지 살았으며 손자와 증손자까지 가득했으니 그 성대한 복록은 세상에 비할 바가 없었습니다. 5째 아들이 서장관으로 영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과거 해풍이 젊고 공공할 때였습니다. 오랜 친구의 집에 갔는데 마침 한 술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앞날에 대해 물었지만 해풍만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주인이 저분이 관상을 보는 방법이 신이하니 물어보지 그래 해도 해풍은 빈궁한 사람이 관상을 받자 무슨 이로움이 있겠나 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술사가 눈여겨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청나라 만주 봉황성을 나오지 못한 채 죽어 관속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해풍이 살아 있었으니 과연 꿈속 일이 맞아 떨어졌지요. 그 부인은 해풍보다 3년 먼저 죽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지금은 비록 저리 곤궁해도 앞으로 복록은 무궁할 것입니다. 처음엔 곤궁했다 나중에 형통해져 오복을 두루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저분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뒤 과연 그 말대로 된 것입니다. 해풍이 첫 번째 장가를 갈 때였지요. 혼인예식을 올린 저녁 꿈에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마루 위에 차려놓은 것이 모두 혼례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없어졌습니다. 깨어나 의아해했는데 과연 아내를 여의었지요. 재혼한 날 밤 꿈에 또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모습이 전의 꿈과 같았지만 신부가 강보에 쌓여 있었고 또 아내를 여의었습니다. 3번째 혼례식 날 저녁 또 꿈에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황은 전의 꿈과 같았으나 포대기 속 신부가 10몇 살 정도로 자라나 있었지요. 그리고 또 아내를 여의었습니다. 4번째 장가를 들어 이씨 집안으로 가 신부를 보니 지난날 꿈에서 봐오던 아이였습니다. 무릇 일이 모두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진경의 꿈속에서 명령을 내린 임금은 단종이었다고 합니다. 과거길에 만난 여종. 교리 금오 이명수는 젊었을 적에 소탈하고 기품이 있었으며 호탕하여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익혔고 책 읽기를 좋아해 문장력도 뛰어났지요. 어느 날 과거를 보러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친구들과 말 고삐를 나란히 하고 가는데
중도에 흰 휘장을 내린 가마가 뒤따라왔습니다. 가마 뒤에는 18,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종이 따르고 있었는데 얼굴이 잠옷 예뻤고 딱 머리가 발 뒤꿈치까지 내려왔으며 몸매가 간드러졌습니다. 그녀는 가마를 따라오다 말 앞을 지나가서는 금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마장쯤 가더니 또 뒤돌아보았지요. 두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 중 자네 용모만 특출하진 않은데 저 여자가 자네만 여러 번 돌아보니 무슨 까닭일까? 금호가 말했지요. 나도 알 수가 없네. 앞에는 큰 마을이 있었는데 가마는 그 구불구불한 길로 들어갔습니다. 금호가 두 사람에게 말했지요. 자네들 저 앞 점사에 먼저 가서 기다려 주게나. 나는 내일 날이 밝으면 따라가겠네. 두 사람이 웃고 꾸짖기도 하며 말했습니다. 사대부가 과거길에 여자에게 혹해 일행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바꾸다니. 이 같은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금호는 웃기만 할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내종을 재촉해 말을 몰았지요. 구불구불한 길가 동네에 이르니 소슬된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말을 기둥에 묶어두고 섬돌 위로 올라갔지요. 방문은 닫혀 있었고 마루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윽고 여종이 돗자리와 화구를 들고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행랑방에 돗자리를 펴고 앞에 화구를 놓고는 금호에게 방 안으로 드시라고 청했습니다. 금호가 웃음 지으며 말했지요. 너는 내가 따라올 줄 어찌 알고 이것들을 마련해 놓았느냐? 여종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3번이나 돌아봤는데 오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계시면 저녁밥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까지 마치고 오겠습니다. 얼마 뒤 정말로 저녁밥을 내왔고 밥을 다 먹자 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나와 방 한 구석에 앉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금호가 이상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거두며 대답했습니다. 제 주인님은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아무년에 모댁 따님에게 장가를 드셨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근행을 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돌풍에 가마 휘장이 거쳤지요. 때마침 완악한 중놈이 부인의 미모를 엿보고 외람되게도 음탕한 마음을 품고 가마를 쫓아왔습니다. 부인을 강제로 욕보이고 주인님까지도 살해했지요. 그 뒤로 중놈이 자주 왕래하고 있으니 분하고 원통하지만 한 여자의 몸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힘있는 선비를 암람리에 구해 복수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그럴 만한 인물을 만나지 못했지요. 좋은 활과 굳은 화살을 몰래 구해놓고 기다린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3사람이 함께 갔는데 하필이면 왜 나를 골랐느냐? 어르신의 풍모가 강건하여 이 일을 좋게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중놈은 지금 어디 있느냐? 저 방 안에서 낭자와 놀아나고 있습지요. 금호가 즉시 화살을 활 시위에 걸고 여종을 시켜 앞에서 인도하게 했습니다. 문 안으로 따라 들어가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엿보니 촛불이 환히 켜져 있었지요. 중놈은 옷을 풀어 젖히고 가슴을 드러내고는 술에 취해 벽에 기대 있었습니다. 금우는 온 힘을 다해 활쉬위를 끝까지 당겨서는 쏘았습니다. 화살이 중놈의 가슴에 명중했습니다. 중놈은 외마디 비명을 크게 한번 지르고는 그대로 쓰러졌지요. 부인도 쏘려하니 요종이 말리며 말했습니다. 소행은 비록 저러하지만 그래도 제 상전입니다. 제 손에서 죽게 할 수 없으니 스스로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버려두고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금우도 쏘지 않고 여종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종이 금우에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어르신을 따라가서 첩이든 종이든 되고 싶습니다. 어떤 명이라도 따르겠습니다. 황급히 행장을 꾸려 급히 문 밖으로 나갔지요. 여자와 함께 말을 타고 발리쯤 갔을 무렵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 잊어버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집으로 다시 가서 불을 지르고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가니 금우는 말을 멈추고 기다렸지요. 얼마 안 있어 집 쪽에서 불빛이 사방으로 일어나 연기와 화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자는 곧 돌아왔지요. 다시 전처럼 같이 말을 타고 내달려 점사에 이르렀지요. 동행했던 두 친구가 맞이하다가 여자를 데려오는 것을 보고는 조롱하고 꾸짖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면서 여자를 끼고 오다니 불길함이 막대하도다. 금우는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상경에 객점에 묵었고 여종을 내간에 머물게 했습니다. 과거 용품들을 정돈해서 과거장에 들어가 과거를 지르고 장언급제를 했지요. 3일 육아 후 그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모친을 만나 뵈었습니다. 모친은 사연을 듣고 크게 칭찬하고 감탄했지요. 그녀의 사람 됨됨이가 비천한 사람 같지 않아 첩으로 삼도록 허락했습니다. 여인은 온순하고 성량하고 공손했을 뿐만 아니라 총명하고 지혜롭기까지 했으니 모친이 몹시 사랑해 주었습니다. 서로 더불어 화목하고 즐겁게 살다가 일생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꿈에서 본 전생. 옛날에 한 중신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자기 생일날 밤마다 평소 알지 못했던 곳에 어떤 집으로 가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꿈속에서는 백발의 노부부가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서 새 옷으로 깨끗이 갈아입었습니다. 풍성하고 정갈한 음식을 상위에 차리고 옆에 의자를 놓은 것이 마치 제사를 지내는 대청의 모습 같았지요. 자기는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배불리 먹는데 그럴 때마다 노부부는 상 아래에서 밤새 통곡했습니다. 해마다 이러하니 비록 꿈속에서 겪은 일이지만 횟수가 오래된지라 마을 거리 모습, 집의 크기, 담장 둘레, 수목의 밀도, 심지어 문의 방향과 마루의 넓이, 돌계단의 굴곡조차 모두 눈앞에 펼쳐져 있는 듯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비록 남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언제나 괴이하게 여겼지요. 나중에 평안감사가 되어 임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명에 조금 미치지 못한 분해의 한 마을을 보니 유난히 눈에 익었습니다.
이곳은 해마다 꿈속에서 간 곳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지요. 감사는 가마를 멈추게 하고 혼자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거기에 집이 하나 있는데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감사가 그 집으로 들어가니 공방아전이 마루 위에 자리를 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사라졌지요. 그 집 노부부는 영문을 몰랐고 숨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감사가 마루 위에 앉아 주인 부부를 나오게 했습니다. 노부부가 나와서는 황송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마당 아래 엎드렸지요. 감사는 그들에게 마루 위에 올라와서 얼굴을 들어보라 했습니다. 과연 꿈속에서 통곡하던 노부부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연세가 몇이고 자식과 손자는 있는지 물었지요. 아들 하나가 있지만 요절한 지 오래되었습지요. 몇 살 때 요절했느냐? 15살에 죽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면서부터 영특해 총명함이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상놈의 일에 묻히게 하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게 했지요. 그러니 보는 족족 외워 물리가 날마다 나아졌습니다. 위아래를 막론하고 온 고을 사람이 칭찬을 금치 못했지요. 하루는 평안감사님이 임지로 가는 행렬을 보고는 한숨을 쉬며 사내 대장부라며 평안감사는 해야지라고 단식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병들어 누워 신음하더니 병세가 점점 위중해져 아무 년 아무 달 아무 일에 죽었나이다. 소인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날마다 그날이 되면 간소하게 남아 소찬을 마련해 제사를 지내주나이다. 감사가 들어보니 그 아이가 죽은 연올일이 자기가 태어난 연올일과 똑같아 더욱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임지에 도착한 뒤 부를 테니 꼭 오시오. 이렇게 늙은 부부에게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가명에 도착한 지 사흘 후 감사는 노 부부를 불러 음식을 후하게 대접하고 자기가 꿈속에서 본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명 근처에 집 한 채를 사들여 노 부부를 거기에 거처하게 하고 논도 사주었지요. 노 부부에게 아들이었기에 제위 답을 마련해 본부 작청에 맡기고 노 부부가 죽은 뒤에 제사를 지낼 비용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작청에서 제사를 지내주도록 했지요. 감사는 그 뒤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 시신 장례를 지내준 무변. 호남 땅의 한 무변이 젊어서 묵과에 급제했습니다. 집이 좀 넉넉해 첫 벼슬은 손에 침 뱉듯 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해마다 가벼운 옷에 살진 말을 타고 다른 말에는 오로지 짐만 가득 싣고 한양으로 올라와서는 부자들과 친분을 맺고 권세 있는 지방과 사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간교한 무리에게 사기를 당하고 떠돌이패에 속아서 헛구멍만 팠을 뿐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요. 1년, 2년, 가산을 조금씩 소모해 논밭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4, 5년이 지나서는 낭패를 당해 벼슬할 생각을 접고 귀양에서 농사 짓는 데 전념하려고도 했지요. 그러자 집안 사람들이 그를 꾸중하고 마을 사람들도 책망했습니다. 천금의 재산을 탕진하고도
벼슬 한 자리를 얻지 못했다며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니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무변은 한편으로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논밭을 모두 팔아 돈 수백 괭미를 만들어 말에 싣고서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벼슬 얻을 계획을 세우되 이번에도 벼슬을 얻지 못하면 여관에서 늙어 죽을지언정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스스로 맹세했지요. 충청도 경계에 이르러 날이 저물었는데 점사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어디선가 한 조각 먹구름이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올라 다른 구름에 붙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 쳤지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멀리 숲풀 사이에 집 한 채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말을 달려 그 집 사랑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묵고 갈 것을 정하자 주인이 허락했지요. 화롯불에 옷을 말리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주인과 이야기 저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갑자기 먼 곳에서 여인이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너무나도 처절한지라 놀라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통곡 소리인가? 예, 몇 년 전 여기서 한 마장쯤 떨어진 곳에 한 양반 집안이 내려와 살기 시작했지요. 노부부에게 미혼의 아들, 딸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 남의 집 날품팔이를 해서 생명을 부주해 갔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노부부가 함께 죽고 아들 역시 따라 죽으니 딸 혼자 남게 되었지요. 친척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 시신 세구를 아직 염습하지도 못했지요. 아까 그 소리는 딸의 통곡 소리랍니다. 그 말을 들은 무변은 측은한 마음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집을 찾아갔지요. 인적이 없어 적막한데 처녀가 안에서 응대했습니다. 이리 누추한 집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이윽고 처녀가 나와서 접대를 했습니다. 무변이 보니 처녀는 비록 굶주림에 시달리며 슬픈 일을 거듭 치르고 쑥대머리에 얼굴에는 때가 끼었으며 옷은 제 몸을 다 가릴 수 없을 정도였지만 타고난 수려하고 고상한 자태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변은 곡조를 상세히 물어보고는 행장 속 돈을 꺼내 종에게 주며 배와 무명, 관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거두어 염습하고서 집 뒷마당에 깊이 묻어주었지요. 그러고는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성이 같든 다르든 어딘가에 친척이 있소? 처녀가 대꾸했습니다. 제 외가에 성이 아무이고 이름이 아무인 분이 어느 고을에 살고 계시기는 하지요. 그러나 여자 혼자 몸으로 그곳까지 갈 수가 없답니다. 오늘 대인의 은덕을 입어 부모님의 시신을 매장하게 되었으니 지극한 한을 풀었습니다. 다른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죽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은 없겠지요. 그렇지 않소이다. 내가 가마와 말을 빌려서 아무개 집으로 보내줄 테니 염려 마시오. 무변은 종을 시켜 가마를 사고 말 한 마리를 빌려와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처녀를 가마에 태우고 자기는 따라 걸어서 아무고을 아무개 집에 도착했지요.
일의 전말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는 처녀를 그 집에 맡겼습니다. 행랑을 살펴보니 돈 10여 꿰미가 남아 있었습니다. 말을 팔아서 돈 5, 60냥을 얻었지요.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생고생해서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여관에 머무르며 전에 친하게 알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지요. 그러나 그들조차 그의 빈궁한 꼴을 보고는 무정히 냉대했으니 힘을 써 벼슬을 주선해 줄 사람이 있었겠는가. 취재란 조선시대의 인재를 뽑기 위해 시행한 과거 이외의 특별 채용 시험입니다. 또 글을 끌어줄 연줄도 없으니 인재를 골라서 관직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도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따라가 병조 판서에게 명함만 내밀고 한 차례 사정을 아뢰어 부탁하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 해를 이와 같이 보내고 다음에도 이와 다르지 않으니 어느덧 5, 6년이 흘러갔습니다. 약간 있던 여비는 이미 바닥을 보였습니다. 먹는 거실랑은 여러 해 동안 주인과 손님의 의리를 내세워 외상으로 먹을 수 있었지만 의복만은 얻어 입을 수 없었습니다. 낙향하고자 해도 돌아갈 면목이 없고 노잣돈을 마련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각에 올랐는데 누가 사다리를 쥐어버린 꼴이라 진퇴유곡에 빠져나올 도리가 없었지요. 다시 한 번 더 병조 판서를 직접 뵙고 원통한 사정을 아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병조 판서가 때마침 사정이 생겨서 명함을 받아보지도 않으니 손님으로 아랠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조 판서의 아버지 동지공이 8순을 넘겼지만 기력이 아직도 왕성해 뒷사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무변은 궁지에 몰려 돌아갈 곳도 없어 그 노인과 교제할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매우 엄하게 문을 지키고 있고 다니는 길이 서로 어긋나 하루 종일 방황했지만 역시 어찌할 수가 없었지요. 날이 어두워져 대문 안의 뜰이 고요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번개같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 빈 행랑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동지공이 거처하는 사랑은 더욱 깊은 곳에 있어 그곳으로 가 문과 길조차 알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틈을 엿보아 몰래 살피니 새로 지은 담이 있는데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았지요. 이미 화살을 활쉬위에 걸었으니 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을 날려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곳을 힐끔 보니 그곳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촛불 켜진 방 안은 밝은데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적막했지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사람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때는 삼경이라 달빛은 마당을 반쯤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변은 깊고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엎드려 살폈지요. 얼굴이 번드르르한 백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내려와서 마당과 계단 사이를 배회했습니다. 무변은 그가 동지공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벼랑간 뛰쳐나가 마당가에 엎드렸지요. 노인은 뜻밖의 그를 맞닥뜨려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는 뭐하는 사람인가? 무슨 까닭으로 이곳까지 왔느냐? 필시 점도둑무리로다. 무변이 모르는 체하며 말했지요. 소인은 전라도 암흑읍에 살며 묵가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사람 아무개입니다. 과거에 급제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철록도 받아보지 못하고 한양을 오가느라 가사만 탕진했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피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고향을 버리고 부모 곁을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노잣돈을 마련할 길조차 없습니다. 객점에서 빌어먹고 있으니 그 어렵고 고달픈 사연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대감이 자리에 오르신 뒤로 공도로 크게 넓혀 누명을 써서 억울하거나 오래도록 벼슬이 오르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구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소인도 일단 사정이라도 하소연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문을 매우 엄하게 지키고 있으니 명함을 들을 수 없어 그걸 가지고 배회한 지가 며칠이나 되었습니다. 사정이 절박한지라 만번 죽어 마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히 담을 넘어와 몸을 드러내 보이는 일을 저질렀으니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이시든 살리시든지 오직 명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노인은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내 아이를 만나보고자 왔구먼. 지금은 이미 밤이 깊어 나갈 수가 없으니 나를 따라오게나. 노인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니 무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전부터 잠이 없어 밤을 보내기를 무척 어려워했지요. 사람들은 모두 잠들고 혼자 무료하게 앉아 있던 차 뜻밖의 무변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무변의 내력과 가문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한바탕 이야기가 끝나자 술과 안주를 대접했지요. 어느덧 날이 밝아와 무변은 인사를 하고 물러나려고 말했습니다. 종종 와서 모시고 싶지만 출입이 무척 어려워 제 마음같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 하필 나가려 하는가? 나는 후미진 뒷방에 있는지라 하루 종일 옆에 사람이 없어 적막함을 견디기가 어렵다네. 이곳에 작은 방 하나가 있으니 그대는 여기에 며칠 머물면서 소일하는 것이 어떤가? 무변은 속으로는 매우 기뻤지만 짐짓 불안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더 간곡히 만류했지요. 그날부터 무변은 그곳에서 자고 먹었습니다. 바둑을 두기도 하고 장기도 두었습니다. 병조 판서가 올라왔을 때는 작은 방으로 피해 있게 했지요. 밤낮으로 모시고 앉아서 때때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노인이 물었지요. 자네는 한양과 지방 각지를 분주하게 다녔으니 필시 겪은 일도 많고 보고 들은 것도 많을 테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 그래서 무변은 자기가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 벼슬을 얻고자 논밭을 팔던 일들을 일일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도중에 시신세구를 묻어주고 처녀를 구해준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지요. 노인은 이야기를 듣고 그를 가상히 여기며 기특해 했습니다. 그 뒤로 아침 저녁 음식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다음날 병조 판사가 올라왔지요. 노인이 무변을 불러 애를 올리지 말고 병조 판사를 뵙도록 했습니다. 병조 판사도 시신을 묻어준 일을
상세히 물어보고는 무변에게 말했지요. 요사이 내가 몸이 좀 불편해 손님을 만나기가 몹시 어려운 까닭에 명함을 받지 못했다네. 허다 무변을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할 뿐 품은 뜻을 말할 기회를 주지 못했으니 참으로 불안했겠지. 그대는 초면이어도 구명과 다름없으니 이제부터는 편한 차림으로 나를 만나게나. 무변은 황송해서 감히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노인이 무변에게 말했지요. 나를 따라오게나. 동원을 지나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걸어가서는 몇 번 돌아서 어느 방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무변은 노인의 뜻을 알 수 없어 황당함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여종이 문을 열고 말했지요. 주인마님 나오십니다. 무변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황급히 일어나 뒤로 멈칫멈칫 물러나려 하니 노인이 말했지요. 놀라지 말고 편안히 앉아 있게나. 무변은 더욱 당황했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손을 마주 잡고 머리를 수그린 채 몸을 웅크리고 꿇어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성대하게 단장한 부인이 문으로 들어와서 무변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무변은 더욱더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담내로 절을 했을 뿐 감히 눈을 돌려 쳐다볼 수가 없었지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대인께서는 소녀를 모르시겠나요? 대인은 아무년 아무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그때 대인의 은덕을 입어 부모님의 시신을 안장할 수 있었고 소녀의 몸도 선처를 얻었으니 재생에 깊은 은혜를 새겨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고 마음이 조급해 생각이 두루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인의 거주지와 성함을 알아두지 못한 것이지요. 자나깨나 보답하고픈 생각이 들었지만 계신 곳과 성함을 알 수 없었으니 보은의 길이 끊겨 은혜를 저버린 허물이 참으로 컸습니다. 다행히도 하늘의 신령들이 함께 도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이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려는 소원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무변이 이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지요. 부인은 바로 아무군의 처녀였던 것입니다. 병조판서는 아내를 잃고 몇 해가 지난 뒤 호남에서 아내를 맞았는데 바로 그 처녀였습니다. 처녀는 시집 오고 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늘 그 일을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보답할 길이 없음을 매번 한스러워했던 것입니다. 동지공과 병조판서는 그 이야기를 익히 듣고 드높은 의기에 감탄하던 차에 무변의 이야기를 들으니 부절처럼 꼭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부인에게 전하고는 나와서 절을 하고 은인을 대접하게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음식과 옷이 매우 풍성해졌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집 한 채를 사들였지요. 무변으로 하여금 호남에서 가족들을 데려와 한 집에서 살게 했습니다. 가상과 노비도 모두 마련해 주었지요. 마침내 무관에게는 선정관을 제수했습니다. 병조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 이야기를 해 주었으니 조정의 재상마다 감탄하고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서로 돌아가며
무변을 추천하니 차차 승진의 벼슬이 아장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용을 아내로 맞은 남자. 신라 진성 여왕 때의 일입니다. 여왕의 막내 아들 양패공이 어명으로 당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양패공 일행이 탄 배는 순조롭게 서쪽을 향하고 있었지요. 당나라로 가자면 지리상 백제의 연안을 지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해적이 극성을 부린다는 소문이 신라에까지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양패공이 탄 배에는 호위하는 궁사가 50명이 동승하였지요. 그들이 탄 배는 무사히 항해를 계속하여 혹도 근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배의 항로를 주의하고 있던 늙은 선장이 이마에 손을 얹고 멀리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수평선 위에 한 조각 구름이 걸려 있었지요. 폭풍이 일겠군. 그는 배를 혹도로 갖다 대려고 했습니다. 한 조각 구름이 천지를 뒤집어 놓기 전에 피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길을 북쪽으로 돌려라. 선장의 명령에 무선원들은 힘을 모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은 삽시간에 커지고 넓어지더니 그들의 배가 섬에 이르기도 전에 벌써 온 하늘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어서 음산한 바람이 휙휙 불어대고 물결은 흰 거품을 토하기 시작했지요. 아직 대낮인데도 캄캄한 천지에는 흰 물결만이 용투림을 쳤고 아주 낮게 깔린 먹구름에서는 당장에라도 폭우를 쏟아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양패공 일행이 탄 배는 섬으로 그 백기를 재촉하고 있었지요. 마침내 한 방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온 바다가 삽시간에 소나기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소나기에 바다에서 일던 물결도 항복을 하는 듯 아예 일어설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양패공 일행이 탄 배는 그래도 파선하지 않고 혹도 연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과 온 밤을 폭우와 싸우면서 겨우 섬에까지 이르기는 했으나 선장이야 궁사며 모든 일행은 기진맥진하고 말았지요. 처음에는 선원들끼리 어떻게 피해보려고 배를 몰아봤지만 선원들만으로는 힘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궁산 및 양패공의 호위 신하까지 힘을 합하여 겨우 섬에 가까스로 도착한 것입니다. 폭풍우는 하루, 이틀, 사흘 계속되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은 거두어질 줄 몰랐지요. 나흘, 닷새, 엿새 계속되는 폭풍우에 50년 이상을 바다에서 보낸 늙은 선장도 머리를 갸웃거리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바다에서의 폭풍우는 하루 한때의 것이오늘 이 폭풍우는 며칠이 지나도 개일 가망이 없었습니다. 결국 폭풍우는 아흘에까지 계속되었지요. 전하, 아무래도 이상하옵니다. 선장은 마침내 양패공에게 말했지요. 무엇이 말이냐? 이번 폭풍우는 보통 폭풍우가 아닌 듯 싶사옵니다. 그러면 혹 용신의 노여움이 아닐까 하옵니다. 선장의 말에 양패공도 그럴 것이라며 점을 쳐보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섬에 신지가 있는데
그 못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중으로 쏟아지는 비를 무릅쓰고 양패공이 제주가 되어 지성으로 그 신지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날 밤 양패공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서 명궁 한 사람을 이 섬에 남겨두어라. 그러면 순풍이 불 것이다. 양패공은 날이 밝는 대로 수행원들과 어젯밤 꿈 이야기를 하며 의논을 했지요. 그러나 누가 이 섬에 남으려고 하겠는가? 그리하여 공평하게 나무 조각 50개를 만들어 50명의 궁사 이름을 써 넣은 다음 그것을 물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아래 궁사의 이름이 쓰여진 50개의 나무 조각들은 바다 위로 던져졌지요. 그 50개의 나무 조각들은 물결 위에서 춤을 추더니 곧 한 개의 나무 조각이 바닷물에 휘감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이 빨려 들어간 자리는 잠시 구멍이 생기고 좌우로 물결이 용솟음쳤지요. 누구의 이름이 쓰여진 명패이냐? 양패공의 물음에 신하들은 나머지 나무 조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타지라는 궁사의 이름을 쓴 나무 조각만이 없는 것이 판명되었지요. 거타지는 50명의 궁사 가운데 가장 강궁이요 명궁으로 이름 높은 자였습니다. 할 수 없이 거타지는 자신이 애용하는 활을 가지고 배에서 섬으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쏟아지던 소나기가 멈추고 하늘의 먹구름도 차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하여 양패공의 배는 순풍을 받고 당나라 땅을 향해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홀로 섬에 남은 거타지는 해안에서 멀어져 가는 배를 적적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활로서 당할 일이라면 무서울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무인고도에 홀로 남아있노라니 무섭기도 했습니다. 나의 앞일이 한심하구나. 내가 이곳에 남기는 하였으나 왜 남아야 하는 것인지, 내가 왜 필요한지 그 까닭을 모르겠구나. 거타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내 신세야. 제기를 귀신이고 호랑이고 간에 무엇이든지 나오너라. 귀신이면 잡아서 말동무 삼고 짐승이거든 잡아서 먹으리라. 이런 배짱으로 앉아 있노라니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무엇이냐? 무인고도에 사람이 있을 리는 없고 거타지는 머리가 쭈뼛하여 획 뒤돌아보았지요. 백발의 노인이 10여 보 떨어진 뒤에 서 있었는데 애원하는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웬 노인이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궁사께 소원이 있어서 이렇게 궁사를 머무시도록 한 것입니다. 소원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요? 예, 말씀드립지요. 저는 이 신지의 주인으로 수십의 일족과 이 못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일 전부터 웬 난데없는 사미가 해뜰 무렵이면 하늘에서 내려와 다란이를 외며 이 못을 세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통력으로 우리 일족은 저절로 물 위에 떠오르게 되고 사미는 그 중에서 살찐 자를 하나씩 잡아먹어 이제 일족이 다 없어지고 우리 늙은 내와 딸이 하나 남아있을 뿐이올시다. 일찍이 궁사님의 높으신 명성을 들은 지 오래입니다. 이번에 이 앞바다를 지나가신다기에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기 위해 이곳에 공사님을 머무도록 한 것이올시다. 제발 소원이니 구원해 주소서. 노인의 눈에서는 눈물까지 흘렀습니다. 거타지의 마음도 움직였지요. 내 도와드릴 마음은 간절합니다만 어떻게 할련지요? 노인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사미는 내일 해뜰 무렵에 또 내려올 것입니다. 공사께서는 숨어 계시다가 활로서 그 사미를 쏘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지요. 활이라면 자신 있는 몸입니다. 그럼 아무 염려 마시고 밝은 날 내게 살해할 준비는 해 주십시오. 거타지가 승낙하자 노인은 눈물로서 살해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은 순식간에 지나갔지요. 바위 틈에서 한잠을 자고 난 거타지는 새벽녘 새 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바야흐로 아침 해가 동쪽 바다 위를 붉게 물들이며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지요. 해뜰 무렵이라고 했을렸다. 기지개를 크게 켠 거타지는 눈길을 신지로 옮겼습니다. 그때 거타지는 귀괴한 일을 보았습니다. 한 사미가 하늘에서 학과 같이 목가로 날아 내려오더니 다란이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발걸음도 가볍게 목가를 세 바퀴 돌자 몸물이 술렁술렁 끓기 시작하더니 용 세 마리가 불쑥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떠오른 용을 향해 사미가 손짓을 하니 자석에 끌리는 쇠붙이와 같이 용은 저절로 사미가 있는 목가로 빨려왔지요. 거타지는 정신없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미가 손을 펴서 한 마리의 용을 끌어내려는 순간 번쩍 정신을 차리며 활 시위에 화살을 메었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손을 놓자 화살은 수위를 떠났지요. 명궁으로 이른 높은 거타지의 화살은 실수가 없었습니다. 살이 우는 소리가 난 다음 순간 용을 잡으려던 사미는 귀괴한 소리를 지르며 목가에 거꾸러졌지요. 그의 가슴에는 화살이 깊이 박혔습니다. 거타지는 손을 털고 일어나 사미가 거꾸러진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미로 보이던 그것은 한 마리 늙은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피를 쏟으며 거꾸러져 있었는데 그 몸은 아직까지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공사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 그 노인이 늙은 부인과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림과 같고 꽃과 같은 그의 딸도 옆에 함께 꿇어 엎드렸지요.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하오리까? 노인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다시 살게 된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딸아이가 비록 용녀라오나 거두어 주신다면 일생 동안 공사님 곁에서 시중들게 하여 그 은혜를 10,000,000,000이라도 갚을까 합니다. 거타지는 아직 젊은 몸으로 그 말이 싫을 리 없었습니다. 저야말로 인간의 몸으로 어찌 용의 족속을 감히 거느리겠습니까만 노인께서 주신다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이리하여 거타지는 용녀를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먼 길을 가실 텐데 아녀자를 동행하심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이 아이를 한 송이 꽃으로 변하게 하여 휴대하기에 평케 드리겠습니다. 거타지는 아름다운 꽃을 가슴에 품고
먼저 떠난 양패공 일행의 뒤를 따르고자 물길을 떠났습니다. 두 용의 호위 아래 겉타지가 탄 배는 나는 듯이 달려 먼저 간 배를 따라 잡았지요. 용들은 겉타지와 양패공 일행이 탄 배를 무사히 당나라 땅까지 호위했습니다. 당나라에서는 신라 사신의 배가 용의 호위를 받고 왔다 하여 신라 사신은 범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며 그 대접이 더없이 융숭하였습니다. 겉타지는 가슴에 꽃을 품은 채 싱글벙글 혼자서 좋아하였지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꽃을 꺼내어 들여다보면서 홀로 미소 짓곤 하였습니다. 그날 무인고도에서 본 절세 가인이 지금은 한 송이 꽃으로 자기의 품속에 숨어 있지만 장차 때가 되면 다시 한 사람의 미인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의 아내로서 일생을 같이 보낼 생각을 하면 미소가 절로 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사명을 다하고 하루빨리 귀국하는 날을 겉타지는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일각이 여삼추가 아니라 그에게는 일각이 여 30추 이상이었습니다. 이윽고 당나라의 황제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사명을 마친 양패공 일행은 고국 신라로 향했습니다. 사신 일행의 배가 한 바다에 이르자 역시 두 마리의 용이 호련히 나타났지요. 그리고 좌우 양쪽에서 호위해 주었습니다. 용의 호위 아래 양패공 일행이 탄 배는 거센 물결의 위협을 받는 일이 없이 손살같이 바다를 건넜고 백제의 연안을 거쳐 신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겉타지는 발걸음이 땅에 닿을 듯 말 듯 날달시피 하여 집으로 달려왔지요. 그는 가슴에서 품었던 꽃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나와요. 겉타지의 부르는 소리에 꽃은 한 사람의 절세 미인으로 변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있었지요. 이제 당신은 나의 아내요. 그제야 여인은 살포시 고개를 들어 겉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주보는 눈, 그동안 두고두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겉타지는 절세 미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